이번 시간은 노동시장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과목이죠. 그치만 이 과목 포기하지 마세요. 이 과목도 세 문제 나오지만 정말 나오는 문제들만 나오니까 가장 쉽게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이 이론 강의에서 모두 다 소화시킬 수 있으니 특별히 더 시간과 에너지 쓰지 않으셔도 어느덧 머릿속에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첫 번째는 임금의 재개념인데요. 임금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첫 번째는 가장 기준이 되는 적정한 임금이 가장 중요한데요. 적정한 임금이란 적절한 임금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지금을 기준으로 또 내년 그 향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 임금인데 라는 질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정임금 어느 정도 상승해야지 잘 상승했느냐라는 부분을 부가가치 생산성의 증가율에 따라서 정한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문제로 보시면은요, 이 공식이 문제에 그대로 나오니까 문제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로 먼저 보면은요,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명목 임금 상승률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적정 임금을 구하시오가 문제일 텐데 우리가 외워야 하는 적정 임금 상승률이 부가가치 생산성의 증가율이다 하는 것을 문제에서 다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문제는 항상 앞머리에 명목 상승, 적정 임금 상승률 얼만큼인데 라고 물어보지만 이것과 동일하니까 이것을 구해야 하는구나 라고 힌트를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두 번째,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렇게 2011년도에는 이렇게 나오는 숫자를 내가 보기 좋게 2210년 썼네요. 2010년과 2011년 해서 근로자 수 40명, 생산량 100개, 그리고 생산물 단가는 10원. 뭘 만들길래 10원짜리일까요? 비닐봉지 만드나? 자본 비용은 150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 50명에 생산량은 120개, 생산물 단가는 12원, 자본 비용은 200원이다 라는 것을 일단 구별만 해주시면 50% 해결됩니다. 50%는 알려주고 50%는 다 썼으니까 알고 보니까 100% 거의 다 채워진 거네요. 자, 봅시다. 적정임금 상승률은 여기 알려준 대로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과 일치한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적정임금 상승률을 독취하기 위해서 주어진 연도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파악하여야 되는데 부가가치 생산성, 가치가 나오려면은 항상 생산량과 단가를 곱해야지 우리는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 생산성이라는 것은 부가가치 생산량과 생산물 단가인데 한 명이 만들었을 때와 40명이 만들었을 때, 50명이 만들었을 때 달라지니까 전체 가치를 노동 투입량으로 나누었을 때 인당의 부가가치 생산성, 그래서 인당 얼마 월급 올려주면 되는 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쓰시고 부가가치 생산성이라는 것은 부가가치 나누기 노동 투입량이라는 것 파악하신 후에 2011년, 제가 쓴 게 사라질까 봐 좀 떨리긴 했습니다만 생산량 우리 40명이라고 알려줬고요. 그리고 100개를 10원에 판다고 했으니까 1000 나누기 40 하면 25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1년은요. 120개 곱하기 12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50명이라고 했었으니까 50으로 나누면 12 곱하기 12, 1440 나누기 50 하면 28.8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가가치 생산성의 증가율은 항상 기존, 그리고 위에는 변화된 양이니까 기존에서 그리고 현재 2020년에서 20년이 왜 튀어나옵니까? 2010년에서 2011년도 것을 빼면 그 차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25분의 28.8 빼기 25 하면은 15.2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퍼센트 꼭 붙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산 문제에 있어서 단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죠. 오답 처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15.2% 맞게 써서 맞다라고 생각해서 합격이다 했는데 한 몇 점 차이로 떨어지면은 이 단위가 틀려서 그 차이가 마이너스가 돼서 불합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런 거 만약에 암기하는 문제라면은 다음번에 다시 준비해서 합격하면 되지만 나는 이게 틀렸는지 저게 틀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계산 문제에 있어서 단위는 명확하게 가져가셔야지 이번에 붙든 이번에 떨어져서 혹시 다시 한번 재도전하든 그런 모호한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퍼센트 상승률 물어볼 때는 퍼센트 마지막에 꼭 작성하라는 것 강조하면서 이 문제는 다 주어지는 거니까 눈만 크게 뜨고 차례차례 쓰자로 가져가시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급여입니다. 제목만 잘 보면은 우리 노동시장은 90% 얻어갑니다. 급여긴 급여인데 적정한가? 급여긴 급여인데 부가 더 주느냐? 부가적으로 여분을 더 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 이외에 제공되는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모든 보상을 우리는 부가급여라고 하는데요. 부가급여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본급 이외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보상으로 예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종류는 퇴직금도, 교육훈련비도, 사회보험금에서 4대 보험도, 그리고 학자금 지원해주는 것도 사택이나 사택 나오니까 기숙사나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부가급여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의미도 나오지만요. 종류 3가지를 쓰시오도 나오니까 월급 이외에 생각나는 모든 것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부가급여를 자꾸 주는 이유,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이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오는데요. 기업주 입장, 사용자, 사장님이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를 꼭 구별해서 암기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비슷하지만 분명히 2개 구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쓸지라도 중복해서 쓸지라도 2번 이해를 하시고 사용자도 그렇지 근로자도 그렇지 하고 구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감소돼요. 이익이 많이 남아있으면 마지막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다양한 용어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예를 들어서 법인세 마지막에 10% 내야 될 때 남아있는 돈이 많은 것보다 경비 처리를 많이 해서 조금만 남아있으면 되는데 월급은 다 줬는데 특별 보너스를 막 준다라든지 아니면 부가급여로 이런 것들을 학자금 보조금이나 어떤 구내식당이나 회식비를 사용하면은 그렇죠. 경비로 사용해서 비용이 줄게 남아있는 비용이 줄게 되니까 세금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감소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코드 맞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좋아하는 사람 해서 사장님 코드에 맞는 근로자 유치가 용이하고 또 맞으니까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월급을 안 올려주더라도 월급 대신에 부가급여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그렇죠.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도뿐만 아니라 충성심이나 애사심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임금 규제 회피 수단. 그렇죠. 중간에 마음대로 올리면 되지 왜 안 올려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규제들이 있어서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일 때와 연봉이 9천만 원일 때 내가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비율 자체가 줄어드는데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7,500인지 8,800인지 예를 들어서 그 선에서 조금 차이로 완전히 구간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막상 절세 효과, 좀 월급보다가 부가급여를 받음으로써 내가 절세하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왜 망설이냐면 옆에 또 딴 생각이 막 머릿속에 둥둥 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임금 근로자들이요,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겠습니다. 임금 근로자들이요,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갑자기 급격히 소비 수준이 증가해서 오히려 월급이 오르나 가정 경제에 피해, 마이너스가 나는 그 시점이 언제이냐면요. 바로 연봉이 1억을 찍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요, 내가 이제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차도 바꾸고 싶고 밥을 먹어도 나 이런 것쯤은 아니면 빈도수, 라면을 한 번, 두 번 먹다가 이제는 라면 말고 스파게티를 먹는다라든지 스테이크 한 달에 한 번 먹다가 그래도 뭐 또 한 달에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어떤 생활 라이프 패턴이 바뀜으로써 소비 수준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실은 1억을 넘어가면서 세금을 비롯해서 실수령액은 그닥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서 상승분과 실질 상승분의 차이와 소비에 대한 욕망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간으로서 그때 마이너스 통장이 가장 커지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어서 빨리 경험해보고 싶네요. 마이너스가 되든지 말든지 연봉 1억 다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치만 그런 것은 제가 딴소리로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여분적인 사회적인 현상의 이야기고요. 우리 다시 돌아와서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절세 효과가 나타나고 대량 구매를 해서 할인 혜택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퇴직급여라든지 국민연금에 대한 세율, 나가 반, 회사에서 반 내야 되는데 전체의 급여 책정이 낮게 되어 있으면 내야 되는 그 금액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보통 작게는 이렇게 2가지를 쓰시오, 많게는 3가지를 쓰시오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해를 바탕으로 3가지씩 꼭 다 가져가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임금의 격차입니다. 우리 적정임금 말 그대로 부가급여, 부가적인 임금 그대로 임금의 격차, 뭔가 차이가 나는 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남녀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직종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연령별, 학년별, 산업별, 지역별로 다 서로 상대적인 임금의 차이를 바로 임금 격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종류 영역도 있지만 도대체 격차가 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사람들이 경쟁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경쟁하지 않아도 개인이 경쟁하지 않아도 노동조합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회사 내의 어떤 정책 때문에 임금에 측정되는 방식 때문에 그리고 시장 지배력, 독점적인 어떤 형태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각 개인의 경쟁적 요인, 인적 자본량, 그리고 각 개인의 생산성의 격차, 그리고 효율임금 정책으로 회사에서 주는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경쟁적, 지금 갑자기 마스크 막 팔릴 때 많이 만들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인력 불균형, 마스크는 어떤 트렌드 그날의 어떤 상황이었지만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잠깐씩 그렇게 교차될 때 경쟁적 요인이 특히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시험 문제의 임금 격차의 요인 자체보다가 이런 것들이 다음에 유형에 따라서 저 위에 썼던 요인들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는 같은 용어인데 시실로 묻느냐, 날실로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용어를 위해서 한번 익숙하게 보시고 구별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격차의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직종별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직종 간에 사람 쓰고자 하는 어떤 인력의 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지사 직종별로 임금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경쟁 항상 노동종합 나옵니다. 그리고 보상적, 우리 얘기했죠. 도시 근로자보다는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받지 못하는 환경적인 보상으로 보상적 임금을 지원하게 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름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도적 정보 흐름이나 그리고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고 노동자의 특정 직종에 대한 선호와 회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될 수 없는 것은 경제적인 시장에서 고용주가 사장님 마음대로 하면은 결국에는 정보를 받음으로써 우리 회사만 그래.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균형을 잡게 되어 가기 때문에 지속될 수가 없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차별적인 소비자의 차별적인 선호로 차별적인 임금 격차가 발생한 것은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원칙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강제하는 경우 기업이 말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사람 할 때 이거 더 줘라 하면은 마음대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하고 안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험 문제입니다. 위에보다 밑에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위에 계속 이해를 위해서 용어만 익숙하게 되면 되고 산업별 임금 격차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별 동일한 직종 그리고 지리적 영역에 있어도 노동자는 다른 종류의 산업을 할 때 다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또 뭐랄까요? 이 산업이나 이 산업에서 똑같이 총무나 서비스업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1차 산업에서 서비스하는 것과 4차, 5차 산업에서 서비스하는 산업별의 임금 격차는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 간 노동 생산성, 거기에서 나오는 아웃풋의 가치에 따라서 결국에는 임금이 달라지고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산업별의 임금 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산업별의 노동 집약적인지 부가가치 집약적인지 어떤 그 집중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의 비탄력성, 탄력성은 왔다리 갔다리, 비탄력성은 딱 멈춰 있는데 그래서 자를 수도 없고 더 뽑을 수도 없는데 지금 마스크를 폭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힘드니까 그리고 안 한다 하면 안 되니까 월급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또 너무 안 팔려 다 잘라.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좀 낮춰서 우리 위기를 그렇죠. 함께 나눕시다 해서 자발적으로 임금이 낮아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돼서 다 일어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만 그랬을 때 다른 회사는 괜찮고 우리 산업에서만 그랬을 때 우리 산업에서만 임금이 낮아지거나 높아져서 산업별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및 규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제가 이 말이 괜시리 어려울까 봐
산업별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을 때 당연히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해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학력별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 중졸과 대졸, 박사급 당연히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성별, 여성, 남성, 저도 여성이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여성의 임원, 여성 노동자 전체를 말하면은 또 우리 아닌데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발간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여성 뭐라고 했죠?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 임원은 아직도 남성 임원에 비해서 월급, 연봉, 그 임금 체계가 70%에 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디에서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것인가 했었을 때요. 지금 여성 임원들이 기존의 남성 임원들보다가 뒤늦게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런 사실적, 그냥 사실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여성들이 임금 협상에 나갔을 때 독한 여자들은 안 그러던데 이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협상에 있어서 남성은 안 되면 배째 하면서 견디기 모드를 좀 더 잘한다라고 하면 여성은 이러다가 하면서 협상에 있어서 양보하는 모습을 많이 비친다라고 합니다. 어떤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로 인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뭔가 제시되었을 때도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직장 내에 정말로 존재하는 성차별이나 어떤 규제 그리고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영향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도 70%에 준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성별 임금 격차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 주관식에서는 여성분들이 시험을 많이 봐서 그런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이익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제도도 다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가급여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별 임금 격차 요인 3가지에서 5가지는 이해를 바탕으로 줄줄줄줄 써 내려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상 차원의 임금 격차인데요. 보상 차원, 보상적 임금 격차 나오는데요. 항상 우리 의미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우시면은 보상적 임금 격차란 작업 환경의 열악함을 경제적 보상으로 상쇄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정의에서 나온 그대로 탄광총 강부는 도시 임금 근로자보다 많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는 여기에 그대로 예를 들면 탄광총 강부의 임금은 도시 근로자 임금보다 많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임금 자체가 달라도요. 부가급여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제가 정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 탄광총에 한번 가서 경험해 보시면 되겠네요. 너무 무책임한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그러든 아니든 시험에서 요구하는 답을 작성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 나오는데 이렇게 원인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큰 제목만 쓰셔도 되는데 이해의 차원에서 고용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도시 근로자들은 여기에서 안 하면 이 산업 직종이라든지 회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여기 갔다 할 수 있는 기회, 안정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회의 차원이 있지만은 탄광총은 경기가 나빠지면 탄광총 옆에 탄광총이겠죠. 그래서 잘 안 된다, 안정성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쾌적성, 당연히 힘드니까 그렇죠. 더 보상해 줘야 하고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한데요. 그 말 다 하면 개인실이 노동도 어렵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겨우겨우 참고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보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만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비용의 정도로 임금격차가 보상적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처음에 착수금 이거 의뢰인으로서 계약할 때도 받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그렇죠. 성공 보수금, 실패하면 어떤 대가를 서로 약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나 책임 그리고 실패에 대한 가능성으로 보상적 임금 격차를 얘기할 때 의사 잘못 자르면 끝장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변호사나 의사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이 어림짐작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돈익은요, 위에 거랑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단지 열악한 환경보다는 어디 난이도 뭐 이런 것도 어렵으면은 산업재해 위험도가 다르다. 거기에 따른 보상적 임금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혹이라도 해돈익 나오면은 다 똑같이 쓰시고 뭐라고요? 산업재해 위험도가 다르다. 환경의 위험도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 것이 바로 해돈익 임금이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효율 임금 가설인데요. 가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럴 것이다 라는 거죠. 효율 임금, 효율적으로 준다라는 건 아닙니다. 월급 많이 주면은 내가 그 많이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더 집중해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효율 임금입니다. 그리고 고임금 정책이라고 다음에 나오는지 여기 바로 나오는데요. 고임금 경제가 바로 효율 임금 가설처럼 고임금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직장인들, 근로자들은 고임금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더 충성도가 높아지고 더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다른 회사 이직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요. 이거 그냥 눈으로 보시고 어이구야, 네, 깜짝 놀랐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렇지, 월급 많이 주면은 결과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져올 거라는 가정인데 이러한 원인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사람을 뽑는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문제에 나옵니다. 여러분, 월급 많이 주는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져, 생산성이 높아져, 장기 근속이 가능해져.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면은 고용의 효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고임금 경제 같은 말이라 생각하시겠습니다.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상승에 대한 고용 감소 영향이 적습니다. 올렸더니 많이 생산되고 장기 근속되고 충성도 높아지는데 감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설이니까 가설 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없어. 고임금 경제 안 해주면 월급 많이 안 주면은 그냥 적정히 하다가 내가 안 하면 제가 하겠지. 오늘 안 한 건 내일 하겠지. 내일 안 하면 모레 하지. 모레 안 한 건 안 하면 되지. 너무 가장이 심했나요? 뭐 여하튼 제 마음을 본의 아니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장님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교체 아니면은 지금 인력이 남나 보네. 몇 명 정리하자 해서 탄력적으로 탄력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제답 똑같은 내용이지만은요.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분리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변화에 대한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상승에 대한 감소 영향이 작다. 이것은 사실 이까지만 쓰면 이 뒤의 내용은 비탄력적인 내용을 그냥 쓰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을 경우 탄력적이 돼서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된다는 것. 탄력적인 것이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니까 감소 효과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별도로 애써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임금 주면 그렇다고? 그럼 고임금 있으면 비탄력적이겠네. 비탄력적이면은 고용 감소 영향이 작고 만약에 고임금 안 해줘? 그러면 탄력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고용 수요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겠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네 번째,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하방 나오면은요, 밑으로 떨어진다. 방향이 밑으로 간다. 근데 임금 밑으로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 쓰기에 가장 내 마음이랑 맞아서 가장 쓰기 편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오른 임금은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그렇죠. 한 번 오른 임금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바로 우리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의미 쓰고 이유 쓰라라는 문제 나옵니다. 의미 가볍게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잘 안 떨어지는 이유는 강력하게 정말 노동조합이 있을 때, 나 대신 쌓아줄 수 있을 때, 내가 토끼지만 뒤에 강력한 호랑이가 있으면은 날 잘 안 덤빈다는 거죠, 나한테. 두 번째, 사람들은 화폐 한상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는 되게 조금 올랐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올라도 물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택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화폐 한상, 그리고 실제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정 임금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물가 상승 대비 이건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동일한 것도 떨어졌는데 내려가는 그 환상, 화폐 한상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장기 노동계약 미리 몇 년치 계약해 놓은 거, 사회적인 간행 아무도 안 내리는데 우리 회사 내리면은 우리 회사 폭등이 일어납니다. 노동자의 선택, 그래서 아예 나는 그만둬 버릴 것이다 라는 것 안 되고 대기업의 효율성 많이 주면 더 잘할 텐데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올려줘서 회사에서 왜 많이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이만큼 월급 주고 이만큼 일합니다. 일이 이만큼 있어요. 우리 회사에 딱 한 명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만큼을 더 일할 사람을 뽑으려면은 요만큼 월급 받는 사람은 뽑기가 힘들지만 이 사람의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일도 반으로 줄여서 1대1로 만들면은 한 사람을 더 뽑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면은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한 40%만 50%만 더 늘려야 되는데 여기는 100이라고 칩시다. 처음에 좀 못 그렸지만 그래서 좀 줄여서 75% 하는 사람은 금방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에 일하던 사람이 월급을 줄여가면서 내가 일 좀 줄여줄게, 대신 월급도 줄여 했었을 때, 그렇죠, 바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 받던 임금 내가 이 일 좀 안 하는 거 생각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내려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히려 월급을 50%만큼 안 올려주더라도 아니면 50% 올려주고 아니면 30% 올려주고 이만큼을 더 한다. 아니면 이렇게 해봅시다. 50% 정말 제일 처음에 말한 대로 올려주면은 이 사람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새 사람을 뽑았을 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적응하는 그 기간에 비해서 이 사람은 하던 것을 조금 더 하니까 본인도 50을 더 하지만 본인의 체감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에 하고 싶은 말, 근로자나 기업주 입장 모두가 윈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 임금 정책, 이게 여기서 지금 50, 30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단위가 달라질 때는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거 그대로 문제 나오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저임금 효과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치만은 최저임금 했었을 때 좋아지는 효과,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 나오는데요. 긍정적인 효과는 당연히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호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받는 돈이 많아지니까 수요, 진짜 살 수 있는 힘이 창출, 증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낮은 직업, 원래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던 사람은 해당되지 않지만 낮게 받던 사람은 올라가니까 이 임금 격차를 줄여서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최저임금 오르는데 이런 제도를 실행하는데 나쁜 점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은 긍정적인 효과보다가 실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근로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갔을 때는 소비자이지만 어디에 갔을 때는 내가 주인일 수도 있고 입장이 다 다르고 한 개인마다 입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 감소와요. 사장님이 아까 전에 제가 막 이렇게 50%, 100% 얘기했는데요. 요만큼 때문에 사람을 더 뽑자니 그냥 내가 하고 말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근로자 안 뽑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서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고용 감소, 특히 미숙련자들의 일자리가 감소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감소가 되니까 비숙련자나 청소년들의 실업이 증가할 것이고 월급이 올려서 다른데 어떻게든 이윤과 이 운영을 맞추기 위해서 주던 다른 것을 줄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는요. 장점 6가지나 그리고 단점은 다행히 3가지 정도 쓰라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3가지는요. 위에 설명해서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명상하로 마무리해봤고요. 장점은요. 이건 뭐예요? 하고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다 그 나물의 그 밥 제가 흩어서 써놨을 뿐입니다. 유효 수요의 창출, 진짜로 돈을 많이 벌어서 쓸 돈이 생겼다라는 것이 유효 수요의 창출이고요. 그리고 월급이 많아지니까 1개, 2개 더 시키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은 숙련도가 높아지고 기술력이 높아져서 산업 구조의 고도화, 같은 일도 고도화될 수 있다,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것을 멋있게 써봤고요. 고임금 경제 구조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최저임금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고임금까지 가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런 구조처럼 변화한다라는 것이고 소득분배 개선, 아까 격차가 줄기 때문에 소득분배 개선의 장점,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월급 올라서 순간적이나마 우와 너무 좋아 하면서 회사에 더 열심히 근로자 사기 진작 우리 회사 최고야. 최고 맞나? 최저임금이 500원 오를 때 우리 회사에서 1000원 올려주면은 정말 우리 회사 최고야 하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리고 경기 활성화, 유효 수요가 창출되니까 돈이 돌아서 경기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고 공정거래 질서, 정말 대가를 공정하게 지급한다. 내 노동의 대가를 조금 더 올려서 공정하게 하다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노사 간의 분규 반정, 싸울 일도 곳간에서 임신난다고 해서 월급 올려주면 좀 참을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근로자의 생활 안정, 월급 많이 받으니까 적응하기 전까지 돈은 아무리 벌어도 모자라지만은 처음에 올랐을 때 순간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괜히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것만 생각해서 쓰시면 됩니다. 월급 올라서 이 사람 여보세요. 이거 답이에요. 아까 잘린다면서요. 그것은 단점이고 살아있는 근로하고 있는 비숙련자와 청소년들은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노동시장에서는요. 나온 답을 현상에 맞게 그냥 그 부분 현상에 맞게 그때그때 이해하시면 되지 이랬다 저랬다 내가 이론을 새로 만들려고 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